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무경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1% 가까이 빠지면서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국제 유가의 급등 그리고 부진하게 나온 경제 지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에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유가의 급등 그리고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러셀을 포함한 주요 4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장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이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1% 가까이 빠지면서 약세 마감을 했고 S&P 500은 0.61% 하락, 다우지수 0.26%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먼저 시총이 큰 M7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좀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하락폭이 두드러졌던 종목 메타, 4% 가까이 빠졌고요. 애플도 2% 넘게 빠졌습니다. 한편 반도체주 쪽으로는 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엇갈림이 있긴 했는데요. 브로드컴이 4% 넘게 급락을 한 가운데 마이크론은 반대로 5% 넘게 오르면서 강한 초록불을 켰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반면에 하드웨어,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는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금융주 쪽 그리고 헬스케어주 쪽으로는 좀 혼조세가 보이는 모습이고요. 반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자금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유틸리티 쪽으로도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유가 급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에너지 섹터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마켓 무버 이슈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전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중동 리스크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국제 유가 다시 한번 급등을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자, 중동의 전쟁 상황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다시 한번 확대가 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확대했고요. 국방부는 전쟁 이후에 최대 규모의 작전을 펼치게 했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약 15,0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하겠다고 하면서 중동 지역에 해병 원정대를 추가로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은 좀 충격을 받았죠. 장 초반만 해도 S&P 500이 1%대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쟁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도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를 돌파하면서 103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WTI도 $100에 근접해 갑니다. 98.71달러로 약 3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자,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역시나 이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유가 상승 압력 커졌고요. 금융시장의 변동성까지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한편 시장이 마감한 후에 또 주말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변수가 있어서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등 5개 국가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한편 국제에너지기구인 IEA는 비축유 최대 4억 배럴 방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유가 급등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중동 전쟁의 격화, 이에 따른 유가의 $100 돌파가 증시 하락의 핵심 변수가 됐다라고 첫 번째 마켓 무버 이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경제 지표가 좀 여러 가지 발표가 됐는데요. GDP 그리고 물가와 고용 지표 함께 나왔습니다. 먼저 GDP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0.7%로 나왔는데요. 속보치였던 1.4%와 비교를 했을 때 절반 수준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분기가 4%대였던 거를 감안한다면 성장 속도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성장이 둔화된 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약화된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소비 지출이 둔화됐고요. 기업 투자도 감소했습니다. 수출도 부진하게 나왔고요. 셧다운의 영향으로 정부 지출까지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자, 시장은 미국의 경기 성장 모멘텀이 둔화된 것을 확인했고요. 증시에 마찬가지로 투심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미국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경기 둔화 신호를 확인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한편 GDP는 경기 둔화 신호가 확인됐지만 물가와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게 나왔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제약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미국의 1월 PCE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적인 물가 지표인데요. PCE가 전년 대비해서 2.8% 올랐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3% 상승했습니다. 근원 PCE도 마찬가지로 전년과 전월 대비해서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근원 PCE입니다.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핵심 지표인데 3.1% 상승이 연준의 목표인 2%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한편 좀 참고하실 만한 부분은 이번 지표가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 이전의 물가 흐름을 반영했기 때문에 향후 에너지 가격의 영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를 보여주는 고용 지표죠.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트입니다. 자, 발표치는 695만 건인데요. 전월 대비했을 때는 655만 건보다 좀 다소 올라간 모습이죠. 하지만 최근 비농업 고용이 감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는 혼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전쟁 리스크와 경기 둔화, 물가 압력이 겹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번 주 시장은 중동 전쟁 상황 여전히 주시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결정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도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떤 이슈들 있었을까요?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날 M7 전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었죠. 가장 하락골이 깊었었던 게 바로 메타였는데요. 메타 약 4% 이상의 깊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메타의 차세대 AI 모델 아보카도의 성능이 오픈 AI나 구글 같은 이런 경쟁사들에게 뒤처지면서 출시가 연기됐다는 보도가 크게 타격을 미쳤는데요. 이 당초 3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출시가 될 전망이었지만 최소 이제
5월로 2달 이상 미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말 사이에 이 투심을 추가로 악화시킬 소식 한 가지도 전해졌는데요. 이 메타가 전체 직원의 20%에 달할 수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이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점 감안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 테슬라도 이날 거의 1% 이상의 강한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 웰스파고 측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연초 이후에 누적 판매량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망감이 커진 테슬라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애플의 경우에도 거의 2% 가까운 급락 나왔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거센 압박에 못 이겨서 중국 앱스토어에서의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3월 15일부터 어제부터였죠. 이 개발자 수수료가 기존 30%에서 25%로 낮춰지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요, 이 지난 유럽연합 당시처럼 법적인 규제가 없이 단순히 그냥 구두 개입, 메시지 개입만으로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낮춘 게 참 이례적이다. 그동안 콧대 높은 애플의 행보와 좀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유가가 $100 선을 계속해서 위협하면서 M7 전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투자 대비 수익성에 좀 물음표가 띄워지는 종목들의 하락이 유난히 깊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나머지 빅테크주들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이 연례 할인 행사죠. 프라임데이, 이게 매년 7월 달에 진행이 되던 행사였는데 이거를 6월 달로 한 달 앞당기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거 자체만 봤을 때는 뭐 이게 악재인가 싶을 수가 있겠지만요.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면 프라임데이 매출이 3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 앞당겨져서 반영이 되게 되는데 이걸 두고 아마존 측에서 매출이 부족해서 미리 좀 당겨 쓰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투자자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좀 들려왔습니다.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그런 주장이었고요. 이 반도체 단이 내내 안 좋았습니다. 앞에 히트맵에서 보셨다시피 엔비디아가 약 1.5%, 브로드컴이 4%대 급락했던 것에 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거의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웨드부시에서 AI 메모리 수요가 굉장히 폭증한 점을 들어서 앞으로의 매출 전망치를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계속 유지를 했고 목표가를 기존 $325에서 $500로 크게 높여 잡았는데요. 이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도 17% 이상 어마어마한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고 앞으로도 더 크게 늘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도 더 높아졌다는 게 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 종합하자면 이 최근 반도체 대형주들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연달아서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가 1.5%, 브로드컴도 이날 4% 이상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이 메모리주들은 2% 내지에서 5% 가까이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디커플링이 좀 자주 포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메모리주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 단의 약세를 압도할 만큼 현재 강한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날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의 종목이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던 건 바로 어도비였습니다. 어도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죠. 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창작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무려 18년 동안 어도비를 이끌어온 샨타누 나라옌 CEO가 물러난다는 소식에 급락이 나왔는데요. 실적 자체는 괜찮았지만 이 최근 나노바나나나 캔바, 피그마 등 이런 생성형 AI 툴들이 어도비가 차지해 왔었던 핵심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런 이유 때문에 어도비 주가가 최근 1년간 40%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번에 CEO가 사임한 것 역시 이런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도 어도비의 영향이 없지가 않았고요. 이어서 울타뷰티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울타뷰티 거의 2자리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세포라와 함께 미국 화장품 유통의 양대 산맥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보시면 편하겠는데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주당 순이익이 8.01달러로 이 예상치 8.03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이 고정 비용이 매출 증가 속도를 좀 앞지른 점도 문제가 됐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외형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지출했던 돈에 비해서 실제 손에 쥐는 이익은 굉장히 적었다는 의미겠죠. 또 이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의 소비가 좀 둔화됐다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것과도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이어서 니오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약 6, 7%가량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수익성이 많이 개선됐고 신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앞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이 HSBC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탓이 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특징주고요. 추가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여전히 100달러 선을 좀 위협하고 있는 WTI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미국과 이란 간의 말이 좀 상당히 다른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란이 좀 협상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했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휴전이나 협상을 요구한 적이 아예 없다라면서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관련해서 뚜렷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 여전히 유가는 현재 위태위태한 레벨이고요. 이 원달러 환율은 어느새 1,500원 선에 좀 안착해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가가 100달러 선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이 원달러 1,500원 선이 그대로 좀 고정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좀 살짝 소폭 등락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움직임이 없었고 이어서 금 가격의 경우에는 금 소폭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확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금값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고요. 이 10년물과 2년물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소폭 엇갈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워낙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었던 뉴욕 증시이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동안 많이 올랐다 보니까 현재 미국채 2년물의 경우에는 소폭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전반적으로 이 유가 급등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해졌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후퇴하게 되면서 금값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상승했다가 지금 소폭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현장에서는 이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이 미국 뉴 네, 이 시각 미국의 시장 상황 뉴욕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더 격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중동의 석유시설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국제유가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미 100달러를 넘은 유가가 이번 주에 또다시 급등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중동 지역의 에너지 시설까지 직접 공격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거점인 카르그 섬을 타격한 데 이어 이란도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의 주요 원유 터미널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석유 인프라가 전쟁의 핵심 타깃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공급 차질입니다.
특히 지금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인데요. 만약 이 해협의 항행이 장기간 제한될 경우 글로벌 원유 공급망 자체가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지난 금요일 배럴당 103달러를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100달러를 넘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배럴당 98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1시간 후 야간 선물 시장이 열리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동 지역의 주요 에너지 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사우디의 라스타누라 수출 터미널과 아브카이크 정유 시저 같은 핵심 인프라도 잠재적인 위험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미 3월 글로벌 원유 공급이 하루 약 800만 배럴이 줄어들면서 유가 충격을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중동 산유국들이 안전 문제로 생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공급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EA는 4억 배럴이 넘는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풀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비축유 방출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쟁 리스크가 계속되는 한 이런 조치만으로는 유가 상승을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군사 충돌이 더 확대될 경우 유가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뛰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가 급등 대응을 막기 위한 방안이 준비 중이지만 여전히 미국과 이란이 합의점을 찾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자,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국채금리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 좀 향후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시장에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2주 동안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휘발유 가격도 약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뛰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게 되고 그 영향으로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맞습니다. 다만 월가의 시작은 조금 더 냉정합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번 유가 급등이 지정학적 충격에 따른 단기적인 스파이크일 가능성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달 뒤 만기가 도래하는 원유 선물 가격은 현재보다 낮게 형성돼 있는데요. 이는 시장이 이번 중동 분쟁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 상승에 직접 베팅하면서 원유 ETF와 같은 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다른 업종으로 리밸런싱하는 준비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가에서는 조정이 나타날 경우 금융, 산업, 유틸리티와 같은 업종은 다시 담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AI 투자 확대와 산업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중장기 상승 흐름 자체가 꺾였다고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란 전쟁 여파로 좀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기술주들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한편 이런 가운데 AI 대표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연례 개발사 행사인 GTC를 개최합니다. AI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좀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 GTC는 사실상 AI 산업의 방향을 보여주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젠슨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직접 기조 연설을 통해 차세대 AI 칩과 데이터 센터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우선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로드맵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베라 루빈이라는 차세대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후 세대인 페이먼 아키텍처까지 이어지는 장기 기술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연산 성능이 얼마나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 전체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관심을 받는 부분은 새로운 AI 칩 플랫폼 가능성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과 약 200억 달러 규모의 기술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회사는 AI 추론, 즉 이미 학습된 AI가 실제 서비스를 처리하는 단계에 특화된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앞으로 학습보다 추론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CPU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부 월가 분석가들은 엔비디아가 인텔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데이터 센터 CPU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GPU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핵심 칩 생태계를 모두 장악하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나온 단순한 기술 발표만으로는 엔비디아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AI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동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AI 산업의 방향을 보여주는 GTC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장 마감 상황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What's Know 5 출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상승 출발했던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일제히 방향을 하락으로 틀었습니다. 여기에 유가도 계속해서 $100 선을 위협하면서 골드만삭스가 또다시 유가 전망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던 3대 지수는 미 국방부가 중동에 해병 원정대를 파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하락 전환했는데요. 앞으로 일주일에 걸쳐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부담을 더했습니다. WTI는 3.7% 급등한 $99 선을, 브렌트유는 $103를 다시 한번 돌파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3월 브렌트유의 전망치를 $1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유가가 $130에 도달할 경우 위험 자산에 치명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다우지수는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핵심 지지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반영하는 변동성 지수 역시 작년 관세 충격 이후로 최고 수준에 근접하면서 투심이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날 매크로 지표까지 이 두 가지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다시 한번 부추겼는데요. 이 첫 번째 지표죠. GDP가요. 그야말로 쇼크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연율 0.7%에 그치면서 시장에 크나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지난 3분기에 기록했던 뜨거웠던 성장세 4.4% 성장과 비교하면 무려 6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은 성장 절벽 상황인데요.
당초 시장이 기대했었던 1.4% 전망치와 비교해도 정확히 반토막이 난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둔화된 결정적 원인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발생했던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로 분석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전체 성장률을 약 1%포인트 갉아먹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을 해주긴 했지만 수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가 정부 지출마저 급감하면서 전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속보치 0.7%포인트나 추가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금리 인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변수죠. 이 물가 지표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올해 들어서 단 한 차례도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압력이 다시 거세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발표된 미국의 1월 근원 PCE 물가지수는 3.1%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보다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면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훌쩍 상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는 식어가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시그널이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수치가 무서운 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분이 반영되기도 전의 결과라는 점인데요. 카슨그룹의 소누바기스 전략가는 이미 중동 위기 이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악화하고 있었다면서 유가 충격이 본격화된다면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 소비자들은 저축률까지 낮춰가면서 버티고 있지만 꺾이지 않은 물가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올해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47%까지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워낙 유가가 급등하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의 투자 공식이 먹히지 않는 최근 시장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굉장히 하락장에서 방어 역할을 단단히 해왔었던 채권, 이 주식과 함께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블룸버그 통신이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변의 원칙처럼 여겨졌었던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으로 버틴다.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주식이 떨어지면 안전한 채권값이 올라서 손해를 메꿔줘야 하는데 지금은 기름값이 워낙 치솟다 보니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요. 주식과 채권값이 동시에 폭락하고 있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숨을 곳이 사라진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생존법을 찾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주가가 폭락할 때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일명 풋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을 대거 사들이면서 하락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베스코는 유가 급등의 수혜를 입는 알루미늄과 곡물 등 원자재 매수를 권고하고 있고요. 특히 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이외에도 지정학적인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국 주식이나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이득을 보는 호주 달러가 새로운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분산 투자가 통하지 않는 시대라면서 철저하게 종목을 골라내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유연한 대응만이 살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이 채권도 떨어지고요. 금 가격도 떨어지면서 이 전쟁이 나면 채권 금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기존의 투자 공식이 철저하게 무너졌죠. 잠시 후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있을 마켓 비하인드에서도 이 자세한 새로운 투자 전략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테슬라 소식은 한 가지 긍정적인 게 전해졌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초대형 반도체 공장 테라팹을 일주일 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번에는 초대형 반도체 공장, 이른바 테라팹 건설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자신의 SNS를 통해 테라팹 프로젝트를 7일 이내에 시작한다고 전격 발표했는데요. 기가팹을 뛰어넘는 압도적 규모의 생산시설을 구축해 향후 발생할 AI 칩의 공급 부족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나 이 공장은 설계부터 메모리,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통합 생산시설로 지어질 전망인데요. 머스크는 이를 통해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건설 부지나 세부 계획은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칩 자립화를 향한 머스크의 거침없는 승부수가 테슬라의 AI 비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똑같이 먹히지 않는 이 투자 전략에 여전히 유가는 이 $100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단기적으로 좀 위태로울 수 있는 이슈들이 전해졌었는데요. 계속해서 경계감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가 시그널 키워드 확인 전에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볼 텐데요.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를 보였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좀 히트맵을 통해서 눈에 띄었던 건 반도체 단도 좀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또 종목별로도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게 마이크론은 급등을 했고 브로드컴 급락이 나오면서 어도비도 실적 전망 실망감에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위원님께서는 시장 마감 상황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의 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뭐 거의 뭐 이 두 주가의 차트를 보면은 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강하거든요. 네. 샌디스크는 곧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거 도대체 저 두 주가는 왜 이렇게 강한 것인가?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좋은 네.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강하다고 해줘야 되나? 이게 최근에 강했어요, 분명히. 맞아요, 네. 근데 한동안 강했죠. 지금 또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던가 샌디스크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방어를 못 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변동성에는 또 취약한 게 역시 고질병인가 뭐 싶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상황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월가 시그널 키워드를 한번 바로 확인해 보시죠. AI가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를 흔들 조짐입니다. 월가가 주목하는 움직임, 바로 엔트로픽과 블랙스톤의 초대형 AI 합작 법인 추진 소식인데요. 사스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두 가지 큰 변수가 있잖아요. 외부 변수는 전쟁이라는 변수랑 내부 변수, 미국인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부 변수는 이 워낙에 그동안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트라우마라면은 이제 뭐 정치적인 전쟁 부분으로는 9.11 테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금융으로는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겠죠. 그 빅숏이라는 영화 보면 나와요. 네. 그 금융 감독을 해야 돼. 금융 감독원의 여자 저기가 임원이 남자 잘생긴 그 금융 회사 직원이랑 놀고 먹는 장면 나오거든요. 네. 물론 영화적으로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로 나태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했는데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그 뒤로 그럼 어떻게 됐냐? 그거랑 완전 대비되게 하려고 엄청 옥을 쟀죠. 목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엄청나게 올리고 네.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대출 부실을 못하도록 엄청나게 감독을 강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려는
어떤 통로를 찾다 보니 그 통로를 찾은 게 지금 어디죠? 지금 요즘에 하도 이슈가 되는 제일 유명한 게 블루아울 캐피탈이라는 그 푸른색 부엉이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사모펀드의 대출이거든요. 여러분들 사모펀드는 49인 이상만 모이면 그러니까 우리 뭐 강남에 보면 강남 부자들 큰 손길이 49명 모여가지고 사적 모집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입하신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뭐 엄청나게 오래 1시간 동안 설명 들으면서 그거 막 예 아니요 예 체크해가지고 그 공개 모집 펀드 공모 펀드잖아요. 사모펀드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짜가지고 예를 들어 한 종목 10% 제한도 없어요. 삼성전자 100% 몰빵 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네. 그런 사모펀드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왜 대출을 해주냐? 그 서브프라임 이후에 대출 옥죄니까 제대로 된 그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서 조금 더 금리를 높게 빌리더라도 대출을 받는 거예요. 돈을 쉽게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개인 분들이 제3시장 그 심각한 때로는 막 저기 일수까지 쓰잖아요. 네네. 기업이 그렇게 한 거예요. 기업이 자기 신용도라던가 대출이 안 되니까 사모펀드에서는 대출 해준다는데 금리 조금 높더라도 돈 빌려준다는데 어디겠어요. 막 대출을 한 거죠. 그럼 주로 누가 했겠어요? 신용도가 좀 낮거나 상장 회사들보다. 네. 비상장 회사들이 가서 많이 대출했겠죠. 네. 근데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지금 바로 말씀드리는 사스 기업들이에요. 구독형 서비스를 네. 하는. 그래서 지금 신조가 생겼잖아요. 사스 뭐라고 생겼죠?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 사스포칼립스라고. 저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 네. 사스포칼립스가 생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사스포칼립스 이 지금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크게 사모펀드 대출 이 부실 우려 이게 서브프라임의 저기 트라우마를 자극을 하면서 또 많이 등장하는 워딩이 또 생겼잖아요. 며칠 전부터 계속 탄강 속의 카나리아 뉴스에서 지금 많이 나오죠. 지금 탄강 속의 카나리아. 네. 이게 또 뭐 너무 그 저기를 자극해가지고 막 일부러 뭐 반대로 먹으려고 막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워낙 미국인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광에 독가스가 심하기 때문에 광부들이 가다가 죽으면은 가족 저기 잃잖아요. 그래서 카나리아를 한 마리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새를. 그래서 새가 독가스에 지식돼서 죽으면 저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탄광 속의 카나리아는 독가스 오기 전에 카나리아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탄광 속의 카나리아로 지금 지칭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사스 구독 서비스에 노출이 많이 된 사모펀드 신용 대출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노출이 가장 많이 된 게 블루아울 캐피탈이고 블랙스톤이라는 제가 오늘 짚으려고 하는 그 네. 기업도 거기 노출도가 심한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엔트로픽이 나오느냐? 아이러니하기 때문이죠. 왜 블루아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모펀드 신용대출로 그쪽을 많이 대출해 준 것이고 블랙스톤은 굉장히 여러 군데 뿌려져 있어서 그 비중은 적은데 문제는 뭐냐? 아까 이 지금 엔트로픽하고 손을 잡았다는 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블랙스톤에서 사모펀드를 많이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 대출을 많이 받은 신용도가 낮거나 요 사스를 그 구독 서비스를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갑자기 왜냐면 엔트로픽하고 VS 아닙니까? 엔트로픽이라는 클로드 코 서비스가 우리의 사스 서비스를 먹는데 거기에서 돈을 빌린 블랙스톤이 엔트로픽하고 손을 잡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죠? 굉장히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잡아먹어서 깎아먹으려고 하는 업체랑 손을 잡았다잖아요. 블랙스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마음이 급하죠. 우리가 돈을 빌린 저기 블랙스톤이 엔트로픽하고 손을 잡았대. 우리 돈 다 날라가겠네. 블랙스톤도 우리를 버렸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뭐 사모펀드가 기업에 AI 내재화를 밀어붙이면 사스 시장 고객 이탈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신호로도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저희 히트맵 통해서 뭐 블랙스톤의 움직임 어땠는지 여러 가지 자료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주랑 소프트웨어주가 엮여서 많이 흔들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과의 전쟁. 그거 이해해도 만약에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사태가 터지면 미국장이 뭐 그대로 잘 갈 수는 없는.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사실 다 터지고 있죠. 네. 하르그 섬을 공격했기 때문에 저기는 레드라인을 넘어버렸고 전쟁은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소프트웨어 특히 뭐 CRM이라던가 나우 이런 것들 있죠. 어도비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 뭐 요즘에는 처음엔 챗GPT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엔 챗GPT가 좀 뒤쳐졌더라고요.
요즘엔 제미나이와 클로드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클로드를 만든 엔스로픽 여기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엔스로픽이든 제미나이든 이 LLM들 있죠. 인공지능 LLM들이 아까 말한 무슨 CRM, 어도비, 무슨 나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잡아먹지 않을까. 요런 우려가 지금 계속 나왔고 그래서 그게 네. 사스포칼립스고 그래서 그 사스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 기업들에게 주로 대출을 해준 대출 의존도가 노출도가 높은 블랙아울 캐피탈이라든가 블랙록, 블랙스톤 이런 쪽이 약했는데 어제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지금 많이 올랐네요, 블랙스톤. 지난주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CRM이랑 어도비 급락했거든요. 어도비는 거의 8%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소라가 나올 때부터 이 어도비는 말이 많았던 기업인데 근데 보통 소프트웨어랑 금융주가 같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오르면 같이 올랐잖아요. 금요일 날 상반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건 아까 말한 그거거든요. 우리한테 발을 빼려고 하네. 다 버리면 완전 양쪽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네. 블루아울 캐피탈에 자꾸 환매를 요청하니까 보셨죠? 환매를 당장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상품 자체가 뭐냐면 말이 안 되는 상품이에요. 원래. 이 비상장 회사들은 뭐게 유동성이 없잖아요. 유동성이 굉장히 적잖아요. 상장 회사보다. 상장 회사는 거래가 되니까 유동성이 많지만 투자들이 투자를 매일매일 하니까 비상장 회사는 유동성이 없단 말이에요. 네. 유동성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어떤 상품을 팔았냐? 유동성이 꽤 있는 상품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환매가 들어오면 팔아서 줘야 되는데 팔 수가 없어요. 비상장 회사라. 그렇기 때문에 환매를 지금 제한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블랙스톤 종목 이야기를 조금 더 그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블랙스톤도 마찬가지죠. 환매가 네. 들어왔는데 환매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을 했죠. 그리고 나서 겉으로는 뭐라고 했느냐? 나 엔스로픽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다 보니까 엔스로픽하고 손을 잡은 애는 이제 잘 돼가지고 이 금융회사는 약간 저기를 하는 거죠. 출구 전략을 가져가는데 소프트웨어는 출구 전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둘이 상반된. 뭐 캐피탈이나 이 사모펀드야 뭐 어차피 돈을 쫓아가지고 가겠지만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완전히 저기죠. 지금 탈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혀버렸습니다. 네, 그 블랙스톤을 오늘 또 종목으로 얘기해 보니까 조금 더 보면요, 뭐 제주, 의료, 부동산 등 수백 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PE인데, 자, 눈송이 분석을 보니까 뭐 미래 쪽이랑 배당주 쪽으로도 좀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블랙스톤은 아주 좋습니다. 뭐 블랙록이나 블랙스톤이야 워낙에 가진 자산이 많고 이 뭐 부동산, 주식, 무슨 코인, 금 뭔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금 뭐 이 금융회사들은 이렇게 망하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치는 여파가 서브프라임도 부동산 모기지 대출 부실로 하나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리만 브러더스 파산이 이어서 위에까지 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블랙스톤도 거의 완벽한 기업이고 블랙스톤도 그래서 최근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지금 네. 반등을 조금 하려는 모습이지만 반등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채널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채널 상단부까지의 상승. 요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의 모습이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좋지가 않은 모습이고요. 네, 좀 빠르게 보죠, 네. 실적도. 그리고 2025년도 4분기 실적이 지금 1월 29일 날 나왔는데 3.66 빌리언 달러에서 3.94 빌리언 달러로 7.52% 이 상회했고요. EPS가 1.53달러였는데 1.75로 14.38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17개 분기 중에 11개 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모습이 있고요. 자, 그리고 159.27달러가 목표 컨센서스입니다. 49.16 업사이드 나오고 있고요. 모더레이트 바이입니다. 11개 의견 중에 6바이 5홀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인데 이제 블랙스톤, 블랙록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떤 그 서프라임처럼 네. 뭔가 단초를 제공해서 여파가 커지지 않을까. 트럼프가 왜 금리 인하를 계속 부르짖는지 알겠죠. 지금 금리가 올라서 이런 데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줄이라고 미셸 보우만을 금융감독 부의장으로 앉힌 거고 그 사람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낮추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리고 금리 인하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게 이거 터질까 봐 그런 거예요. 트럼프. 아,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도 좀 빠르게 짚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금융 섹터 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뭐 보니까 뉴스 보니까 국민연기금이나 이런 데 뭐 노출도가 조금 있어서 네.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데 자, 일반 은행들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사도 보셨나요? 모기지 대출 금리 지금 7%로 올랐다고? 네, 네. 그래서 어떤 신혼부부 둘이 11억 대출을 받아서 한 달에 600만 원 낸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커뮤니티에서 말 많은 거 아시죠? 그분은 이제 더 올라요, 변동금리면. 근데 7% 금리인데 예금금리는 안 올랐다는 거죠. 역대 최대의 마진폭. 금융회사들은 지금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KB금융 같은 이런 회사들. 아,
굉장히 주목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시그널 받을 종목으로는 KB금융을 꼽아주셨네요. 뭐 AI가 기업 소프트웨어 시장의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신호가 좀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월가 시그널 키워드 두 번째도 만나보시죠. 주가가 다시 한번 껑충 뛰어오른 샌디스크입니다. 메모리 관련 종목에서 다시 한번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샌디스크의 주가 급등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샌디스크는 정말 지금 최고의 주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샌디스크 주식만 보면은 인공지능의 성장은 아직도 여전하다는 것을 저기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단지 우려가 아까 두 개예요. 전쟁 변수랑 지금 사모펀드 대출 터질까 봐. 그거 아니면 인공지능의 성장은 여전하다는 게. 왜냐면 샌디스크는 원래 저기였잖아요. 비이발성 메모리로 이 낸드 플래시를 다루는 거였는데 원래 D램을 수직으로 쌓은 HBM이 다 커버를 할 줄 알았지만 거기에 정보하는 보유량이 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까지 끌어당겨 온 거잖아요. 그래서 샌디스크가 지금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렇게 강하고 조금 더 오르면 또 역사적 신호가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씨는 아직도 저기구나. 계속되는구나. 그게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얼마나 인공지능이 무섭게 발전하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다 잡아먹고 그다음에 클로우드 서비스 지금 전쟁 타겟 다 선정해가지고 다 찍어주고 그쵸? 그 정도로 성장성이 탁월하단 말이에요. 지금 클로드 이 지금 만든 엔스로픽 CEO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나중에 저기 너무 발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만약 터미네이터 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컨트롤하고 있대요. 나쁜 AI가 사악한 AI가 등장할 수 있다. 그 정도로 AI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게 네. 샌디스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단지 아까 그 변수만 없으면 인공지능 시대는 계속 유지가 된다. 네. 샌디스크의 활약, 요게 나침반이고요. 그렇죠? 나침반을 차트 한번 볼까요? 이 미래의 실적이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재무제표가 환상적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과거의 실적은 조금 좋지 않았지만 미래 실적이 좋고요. 당연히 샌디스크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인색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샌디스크의 지금 차트입니다. 정말 좋죠. 급등을 한 다음에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박스권 상단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저 700달러 넘었으면 800달러까지 지금 위에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자, 무서운 지금 성장세고요. 자, 분사를 한다.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사를 한 다음에 실적이 나온 게 한 3, 4분기 되는데 4, 5분기 정도 되죠. 계속 매출액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1월 30일 날 2.68 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3.03 빌리언 달러 나와서 12.82% 상회했고요. EPS는 3.43달러 예상이었는데 6.20 달러 나와서 무려 80.76%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자, 목표 주가 거의 다 도달됐어요. 688.33, 4.04만 오르면 도달됩니다. 지금 목표 주가 올려야 돼요. 스트롱 바이 15개 의견 중에 12개 바이에 3홀드 의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샌디스크의 활약은 인공지능 신이 죽지 않았음을 여전히 알려주고 있다. 아까 전에 탄광 속의 카나리아를 얘기했는데 샌디스크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아니라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우리가 가려는 유토피아의 파랑새? 이 파랑새가 계속 살아있으면 유토피아가 살아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그널 받을 종목을 그냥 짧게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고 끝내야겠네요. 네, 당연히 SK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그널 받을 종목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AI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는 한 국내 증시에서도 메모리 중심 반도체 랠리 여전히 살아있는 테마다라고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미국이랑 이란 간의 어떤 갈등들이 진정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좀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오늘 우리 시장 걱정되는 분위기에서 시작을 해보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 어디에서 갖고 오셨을까요? 예, 이제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관련된 정보는 하나오션, 네. 현대차인데 이 하나오션과 현대차랑 관련된 그 중요한 이슈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있죠. 그렇죠. 예, 잠수함 수주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폭스바겐 CEO가 사실은 이 잠수함 수주전에 폭스바겐에 지원하거나 관계될 일이 없다. 이렇게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것이 이제 뒤늦게 좀 알려졌고 제가 찾아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아니, 폭스바겐이 이 수주전에서 이탈을 한다고요? 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도 함께 좀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이 사실 지금 최종 후보에 올라와 있는 게 우리나라랑 이제 독일의 TKMS 팀이잖아요. 여기에서 독일 팀이 상당히 좀 흔들릴 것 같네요. 그렇다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코너를 계속 보신 분들은 느닷없이 잠수함 수주전인데 폭스바겐이 왜 뛰어드느냐라고 의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코너를 계속 보신 분들은 캐나다 총리가 카니 총리가 캐나다 정부가 수시로 이번 잠수함 수주전이 사실은 이제 그 나머지 그러니까 추가로 AS 비용까지 다 합치면 60조라는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잠수함 12척을 발주한 데서 넘어서 12척으로 공급망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60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따내려면 잠수함의 성능 뭐 나토 회원국으로서 다른 나라 국가들과 어떻게 이제 협의를 할 것인지 이 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60조를 가져가려면 한국과 독일이 캐나다한테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 어떤 보너스를 줄 것인지를 제안해라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물밑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보통 물밑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잠수함 수전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수차례 우리한테 무엇을 더 줄 건지를 내놓는 국가를 우리가 참고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독일은 폭스바겐 뛰어들면서 캐나다한테 우리는 폭스바겐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한테 잠수함을 주시오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현대차를 갖다 계속 등 떠밀어서 현대차도 뭘 내놔라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정의선 회장은 내놓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완성차를 캐나다에 짓는 대신에 그 수소 인프라를 짓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번 뉴스는 뭔가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폭스바겐이 인제 와가지고 이 잠수함 수주전에서 빠지겠다라고 밝힌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이 맥락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난 10일 날 그 폭스바겐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뭐 안 좋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안 좋았냐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네. 여기도 43% 하회라고 나와 있네요. 예,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CEO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기업을 도와주고 국가를 생각하고 이럴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컨퍼런스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만약에 이 사실을 계속 시종일관 많이 보도해드렸고 이거는 사실은 폭스바겐 주주라면 독일 언론사람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폭스바겐이 캐나다 잠수함 수전에 간접적으로 얽혀있다는 사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했어요. 야, 캐나다 잠수함의 수전에 너네가 관여한다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 올리버 블룸의 CEO가 명시로 얘기했어요. 나는 이 잠수함 수전에 일단은 캐나다 정부에서 우호적인 멘트를 쭉 하고 뭐 그건 이제 립서비스죠. 우호적인 멘트를 쭉 한 다음에 캐나다 잠수함 수전에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캐나다 다른 딜이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다른 딜에 내가 엮이고 싶지 않다. 커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맥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폭스바겐이 캐나다 잠수함 수전에 발을 뺐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컨퍼런스 콜에서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고 이게 문서로 그 스크립트로 남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측이 좀 승기를 잡아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독일의 TKMS, 그다음에 우리 코리아 원팀 각각의 좀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예, 그 장단점은 이제 폭스바겐을 비롯한 이제 그 TKMS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독일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나토 회원국이면은 12척의 잠수함 운영할 때 예를 들면 바로 앞에 있는 이 미국, 그다음에 영국, 독일, 프랑스하고도 뭔가 이제 그 전시작전, 연합작전이 펼치려면 수차례 이제 교신도 해야 되고 또 부품 조달에 있어서 갑자기 캐나다만이 독자적인 부품을 조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독일의 TKMS가 우리보다 우월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 장점 무엇이냐? 우리는 빠른 납기. 그리고 이미 벌써 우리가 수시로, 우린 전시국가이기 때문에 장비를 갖다 수시로 이제 생산해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빠른 납기도 있고 아무래도 가격도 독일보다는 우리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인건비가 우리가 독일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동일한 인건비를 주고
배를 만들 때 우리는 더 비싸게 독일 수준으로 인건비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당연히 인건비도 우리가 더 좋지 않나라고 합니다. 이런 점은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좋은 장점인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국방과 외교 안보에 대한 이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독일과 프랑스와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 결정적으로 좀 그 안 좋은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워낙 각각 팀들의 장점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 캐나다 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죠. 지난번에는 뭐 분리 발주를 한다, 각각 6척 이렇게 나눠서 발주를 한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됐나요? 예, 그래서 캐나다 유력 지인 글로벌 메일이 이 부분을 보도를 했고 저희가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쵸. 12척이니까 6척은 이제 독일에게 결국 독일과 인접해 있는 대서양 연안에는 이제 독일이 발주한 잠수함을 우리랑 인접한 태평양에는 이제 하나 오션에다가 잠수함 분리 발주하겠다라는 맥락을 익혀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도를 해드렸는데 해당 사안이 지난주에 또 김정한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김정한 장관이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분리발주가 있느냐라고 캐나다 정부에 물어봤더니 캐나다 정부에서 분리발주가 없습니다라고 회신이 맞다고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메일이 그냥 잘못된 보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뭔가 폭스바겐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캐나다 정부와 그 독일 정부의 어떤 움직임에서 캐나다 정부가 분리발주를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정한 장관이 명시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분리발주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가장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네요. 이제 폭스바겐이 빠졌으니까 거의 뭐 사실상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예.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전체 캐나다 정부가 이번에 잠수함 선정에서 이 아까 말씀 인센티브에서 부여한 그 비중이 15%가 불과한 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확고하게 이겼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외교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독일의 국방부는 캐나다 국방부는 이 우리나라 정부에다 뭔가 얘기하는 것이 약간 불쾌하게 외교안보만의 이슈인데 왜 이걸 다른 사안으로 산업 비즈니스를 확대하느냐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겼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TKMS보다는 사실상 뒤졌지만 이번에 폭스바겐이 빠지면서 그나마 해볼 만한 어떤 그 똑같은 동일선상에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물론 최종 수주까지 방심은 금물이지만 이번 폭스바겐이 좀 빠져주면서 다시 한번 좀 승리의 여신이 우리 팀 코리아에게 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이 하나그룹주들 그리고 현대차 쪽에 이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인사이트 어느 언론사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일렉트릭이라는 좀 생소한 매체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주주나 테슬라 관여된 분들한테 되게 유명한 매체입니다. 그렇죠. 저도 자주 봅니다. 예, 일렉트릭이 이제 테슬라가 작년에 삼성 파운드에 발주한 AI 칩을 갖다가 발주하려 했는데 생산 차질에 빚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생산 차질이요. 좀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니, 이 테슬라의 AI6 칩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좀 양산을 도와주기로 했다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예. 그 작년에 제가 이 사안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사안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일종의 참 골칫거리였거든요. 골칫거리는 뭐냐면 수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율이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자기네 같은 사업부인 파운드리 사업부에다가 제품을 맡기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갤럭시 S24부터 시작해가지고 맡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파운드리 사업부를 매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매각을 하지 않고 파운드리 사업을 끌고 가기로 하면서 재작년 연말부터 파운드리 사업부가 수율이 좋아졌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기야 그 이나노라는 거 하면은 사실은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최첨단의 공장인데 최첨단의 공장에서는 오직 TSMC를 만들 수 있는 이나노 공장에서 그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도 수율이 많이 좋아져서 심지어 60에서 70%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기사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해당 뉴스도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나노 공정으로 삼성이 테슬라 AI 칩을 생산하기로 했었다. 그래서 작년 7월 30일 날 공지도 했었죠. 공지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 납품하면 모든 걸 다 끝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이런 이제 생산 차질이 무려 6개월간 딜레이가 된다 그러면은 여전히 파운드리 사업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AI6 칩이 이 가장 하이엔드죠. 이 이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 삼성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분야만 보면 7나노 이하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과 TSMC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린다면 TSMC가 엄청나게 독과점 하다 보니까 제조업체인데 용역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70% 육박한 이유가 무엇이냐? 줄을 섰습니다. 퀄컴, 그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구글. 그러니까 줄을 서다 보니까 TSMC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60% 이상 받아야겠어라고 할지라도 슬롯만 물량만 주시면 저는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잘했다면 이 60%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률을 삼성전자 가져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쭉쭉 뻗어갈 수 있었는데 7나노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 31일 날 공시했을 때는 2나노라고 얘기하니까 삼성전자 잘 됐나 보다 하고 여겼는데 오늘의 보도를 보면은 2나노가 사실은 그 수율이 안 좋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최소 연기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율이 여전히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전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파운드리의 문제인데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낙후됐다는 어떤 방증이 이 지난 갤럭시 S26에서도 발견이 됐다고요. 예, 이번에 갤럭시 S26가 역대급으로 호황으로 잘 팔리고 그쵸?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이 그 AI에 대한 대응이 늦는 바람에 물론 삼성전자도 결국은 구글의 기술 그대로 가져왔지만 어쨌건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글의 그 AI 기술을 가져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이폰보다 더 좋다라는 입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국내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S26가 잘 팔리는데 가장 비싸게 팔리고 가장 마진이 좋은 갤럭시 S26의 가장 큰 울트라 버전에는 오직 퀄컴의 AP만 탑재를 합니다. 삼성전자 AP에 탑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여전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야가 여전히 안 좋다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테슬라 칩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D램 사업부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4 같은 경우에는 12장의 D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베이스 다이 연결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베이스 다이 연결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린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서 올해 1월 초에 전영현 부회장이 삼성에 돌아왔다라고 자신만만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역시 파운드리가 자체적으로 한 베이스 다이랑 D램과 연결하는 것이 HBM인데 파운드리가 이렇게 수율이 안 좋다면 그럼 HBM4 역시 뭔가가 좀 생각보다는 좀 안 좋지 않겠냐라고 여기는 것도 당연하다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HBM4의 경쟁력도 사실 파운드리 사업부가 부진하다면 HBM4의 경쟁력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날개를 다나 싶었던 삼성 파운드리 측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 금요일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이상 좀 강세를 보였죠. 메모리주들이 일제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이런 삼성의 주가 하방을 좀 방어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숨겨진 투자 인사이트 자세하게 만나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3월도 반이 딱 지나갔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월요일 날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 나왔는지 월요일이니까 주간 증시 전망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젠슨왕 파월에 쏠린 눈, 이렇게 제목을 좀 뽑았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결국 이란 전쟁이 2주차였죠. 그 전주 1주차. 잘 생각했던 3월 첫째 주 1주차 때에 우리가 느꼈던 어떤 충격은 뭐 약간 패닉이 나올 정도로, 패닉 셀이 나올 정도로 컸습니다. 특히 지난 3월 4일 날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12%, 역대 두 번째 하락률, 하루 기준으로 코스닥은 14%가 넘게 떨어지면서 역대 최고 하락률을 기록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두 지수 모두 또 굉장히 강하게 또 반등을 했죠. 물론 이틀 동안 떨어진 거에 한 절반 정도 복구하는 정도 수준이 했습니다만 그 다음 날도 조금 올랐고 그러나서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들어서 월요일 날 또 급락을 했고 또 그 다음 날 또 반등하고 보니면은 뭐랄까 이 변동성의 크기 진폭이 첫 주차 때 굉장히 벌어졌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지난주 2주차로 넘어가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는 이란 사태가 시장에 주는 충격이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다. 또 뭐 이를테면 국제유가가 얼마가 급등을 했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글로벌 뉴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내성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말씀은 3주차에 접어드는 이번 주가 이번 이란 사태, 이란 전쟁과 관련된 이슈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사실은 큰 변동성에 이미 한번 충격을 먹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견디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그 수급 상황도 보셨겠습니다만 개인은 지금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도 코스닥은 사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또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사실은 거의 뭐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홀로 이렇게 좀 사고 있는 상황이 지금 거의 2주째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과연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외국인은 과연 언제까지 팔 것이냐 좀 이런 또 거꾸로 얘기하면 또 이제 좀 돌아오겠지라는 또 기대도 좀 가질 법하고 물론 환율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주차에 접어든 이번 주가 전황도 그렇고요. 전황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르그섬 뭐 이란의 원유 수출의 95%를 담당하는 하르그섬을 지금 군사시설만 폭격을 했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석유시설은 남겨놨어. 근데 니들이 이제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니들이 빨리 전쟁 포기하지 않으면, 니들이 먹고 사는 가장 큰 돈줄인 이 하르그섬의 이 석유시설도 우리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라고 사실상 이제 말은 안 했지만 그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일각에서는 그래서 최후의 통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란이 이거를 최후의 통첩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궁지에 몰린 그 쥐는 고양이도 문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하죠. 뭐 지렁이도 밟으면 뿜틀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과연 이제 이란이 그런 선택을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서로 주고받는 선에서 뭔가 협상을 이제 시작을 할지 그거의 분기점이 이번 주가 되지 않겠냐. 결국 시장도 이런 어떤 흐름에 역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번 주도 뉴스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주 일정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은 뭐 시장의 전반적인 뭐 핵심 변수는 말씀드린 이제 이란 사태가 될 테고요. 유가하고 이번 주에 일정을 보면 뭐 가장 중요한 이제 엔비디아 GTC 개발자 이 컨퍼런스 이게 이제 시작을 하죠. 잠시 후에 이제 그거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FOMC 회의도 있습니다. 물론 FOMC 회의에 대해서 무슨 기대감, 뭐 금리를 내리겠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뭐 사라진 지 오래고 여기서 도대체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앞서 제목에서 보였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멘트에 특히 이제 아무래도 기자들은 역시 이제 이 이란발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 상승 압박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아주 집요하게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파월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이거를 정말 단기적인 재료로 생각을 한다는 식의 얘기를 좀 더 명시적으로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좀 부정적인 쪽의 얘기를 꺼낼 것인지 이거에 따라 또 시장은 또 좀 출렁거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로 봤을 때는 이제 18일 날 리사수 AMD CEO가 와서 이재용 회장 등 이제 국내 우주 관계자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아무래도 좀 그것도 좀 관심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직접 와서 만난다라는 건 또 그만큼 삼성전자 특히 파운드리 쪽의 위상이 확실히 좀 올라갔다라는 거를 또 좀 반증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 주 또 상당히 좀 긴장감을 가지고 가야 될 또 한 주가 또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GTC 얘기 좀 해보죠.
이번 GTC에서는 이제 세 가지 이슈가 이제 가장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차세대 가속기 플랫폼이죠. 이 베라루빈 이거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이제 이 성능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알려졌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이제 HBM 이 군단들 어떤 식으로 이제 참여 관련돼서 이제 어떤 식의 이제 미상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또 아마 그 다음 차차 세대 얘기들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얘기가 좀 파인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2028년 출시를 좀 목표로 한다고 그러죠.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그 개념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뭐 개발 중일 테니까 내년쯤에는 파인만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그 넥스트 그 HBM이죠. HBM5 8세대입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거에서의 또 이제 우위를 삼성과 하이닉스 두 회사가 또 누가 더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얘기들도 계속해서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자 컴퓨팅 얘기가 또 나올 거고 통신 분야 관련해서 6J가 나올 건데 AI RA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거는 사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까지 통신 장비주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뭐 이거 관련돼서는 이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상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세론도 한번 좀 고민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피지컬 AI 관련돼서 또 어떤 진전된 얘기가 나올 것이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얘기 좀 해보죠. 또 하나 이제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원화 가치 3.8%가 떨어졌다. 뭐 대모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표로 바로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달러 인덱스가 100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지난 한 주 동안에 2.9%, 한 3% 정도 오른 반면에 다른 나라, 이제 상대 다른 나라들의 환율 이제 가치가 하락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보여주는 건데 러시아, 태국 그다음에 우리나라죠. 유럽연합, 대만, 일본. 근데 우리는 어쨌든 뭐 이쪽보다는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니까 유럽연합도 좀 둘째치고 대만에 비해서도 1.4%포인트 훨씬 한 40% 가까이 더 떨어진 거죠. 일본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대만에 비해서 어차피 우리도 일본과 대만처럼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중동 수입하는 데 비해서도 주가가 좀, 이 환율이 좀 더 많이 떨어졌다. 그만큼 좀 더 취약하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건 사실 올해 들어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지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00원대 환율에 대한 이제 우려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100을 넘은 상태에서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도 어쨌든 환율과 관련돼서 구두개입을 일단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그냥 두지는 않겠다 얘기를 한 거죠. 지난번처럼 이제 또 이 국민연금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또 조치들이 좀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 우리가 뭐 핸들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정부로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좀 내놓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을 잠깐 방문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뭐 오늘 따로 뉴스가 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등에서 6개 나라, 5개 나라 해군 함정 파견해라 뭐 이렇게 또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환율과 관련돼서 우리가 개입을 했을 때 우리를 환율 조작국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좀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 압박을 하지 말아달라 뭐 그런 얘기도 뭐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펀드 같이 짧게 보겠습니다. 바로 표 가서 보시죠. 지난주는 뭐 에너지 위주 즉 조선 쪽 그다음에 원전 쪽 ETF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한 조선 탑3 플러스 에러버리지 지난주에 조선 쪽 레버리지 상품이 무려 19%, 20% 가까운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면서 1등을 기록했죠. 연초 이후에 30%인데 지난주에 뭐 거의 다 올렸네요. 그다음에 신한솔 원자력 쪽도 15%. 이거는 레버리지가 아닌데도 15%니까 지난주에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고 태양광 ESS 쪽도 역시 15%. 이것도 레버리지가 아니죠. 미래셋 원전 것도 마찬가지고 삼성 거 원전도 마찬가지고 뭐 14, 5% 원전하고 원전 쪽들이 지난주에 ETF로만 15% 가까운 그런 엄청난 수익률을 한 주에 냈습니다. 그만큼 이쪽으로 좀 쏠렸다는 얘기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코스피가 살짝 마이너스, 코스닥은 한 2% 정도 플러스를 기록했던 상황이어서 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매기, 시장의 흐름은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좀 되기도 합니다. 또 이번 주 또 한 주 잘 또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그동안의 투자 공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믿었던 채권과 금값은 하락하고요. 달러도 기대와는 달리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믿었던 투자 공식의 배신,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부자들은 어떻게 좀 현명하게 방어를 해내고 있을지 오늘 오랜만에 이분 모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0.1% 상위 부자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분이죠. 이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김대수 팀장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예,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정말 요새 이 주식장이 이렇다 보니까 전화기에 불이 나고 있다는 소식 저희도 정말 이 연결을 하기까지 어려웠습니다. 그럼 과연 현장에서는 지금의 이런 이란 사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작년 6월부터 계속된 그 국내 지장 랠리 이후에 이제 3월 달에 미국, 이란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았던 건 그쵸. 사실입니다. 뭐 여의도에서는 이게 뭐 이란 중동이냐 아니면 부촌에 있는 중동이냐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네, 할 네. 정도로 왜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고요. 저는 그동안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이번 사태가 그래도 단기간에 가열됐던 국내 주식이 좀 건전하게 조정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현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네요. 이렇게까지 좀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뭐 저희의 지금 어떤 전쟁이 정치적인 이슈고 네. 그에 따른 저희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익이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뭐 이익 전망치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뭐 사태에 대해서 너무 과잉 반응하거나 그리고 뭐 패닉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네. 이번 사태를 좀 대응하고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세 속에서 또 우리나라 부자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부자들은 이런 장세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히려 좀 되게 차분하세요. 이번 사태가 뭐 어떤 본인들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이 잘못했다. 뭐 그렇게 보지 않고 다만 이번 사태가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아니면 어떻게 이동될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좀 바라보고 있으면서 네.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한번 점검한다든지 수익률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좀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그럼 이 부자분들의 실제 투자 트렌드는 요새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단연 지금 머니무브가 작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년 같은 거는 예금에서 부동산, 여기서 이제 코스피로 좀 이동을 했다고 그쵸. 하면 올해는 단연 이제 코스닥으로 머니무브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 5천까지 빨리 만들겠다고 해서 정책 모멘텀을 많이 쏟아냈잖아요. 그쵸. 이번부터는 어떤 코스닥 관련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고 코스닥 관련 정책 활성화 정책을 많이 발표했고요. 그래서 뭐 3천
3,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라는 네,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뭐 들어보셨겠지만 생산적 금융이라고 해서 뭐 BDC라든지 국민성장펀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4월 이후에서 계속적으로 그 자금이 나갈 거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거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얼마 전에 액티브 ETF도 대비를 성공적으로 마쳤죠. 맞습니다. 벌써 2주가 됐네요. 지금 뭐 설정액을 조사하니까 벌써 1조가 넘었다고 1조요?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뿐만 아니라 코스닥 벤처 이런 상품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닥에 관련돼서 엣지는 상품도 계속적으로 출시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으로의 머니 부분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머니 부분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5월 9일이 좀 분수령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5월 9일 뭐 무슨 일이 있길래 분수령인가요? 네, 맞습니다. 5월 9일이 저희 다주택자의 중과세 그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종결되는 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자산 분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뭐 2주택, 3주택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3주택자인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를 갖다 부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부동산을 어떻게든 좀 처분을 하고 싶어 빨리 하시고요. 처리해야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 부동산 매각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오느냐 네.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5월 9일 이후에 또 시장 상황을 보고 좀 다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자산들은 금융자산으로 일단 대기되어 있고 그런 자금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투여될 수 있는 대기 자금으로 지금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막대한 부동산 매도 자금이 사실상 이제 좀 금융시장으로 몰릴 수가 있다.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뭐 그러면 현재 이란 전쟁이 뭐 정말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현재 이런 유동성 장세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뭐 현재 추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까요? 지금 당분간은 이제 국내 중시는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저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이익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대표적으로 그 뭐 밸류에이션 지수 작년같이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건 PBR 지수를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쵸, 네, 최근에는 이제 멀티플 지수인 PER이 지금 9배냐, 11배냐. 라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걸로 그만큼 어떤 이익 성장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자사주 그렇죠. 소각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각각 16조, 5조 정도 규모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뭐 작년 이맘때쯤 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뉴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반기 때 삼성전자가 10조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시장의 일종의 완충 역할, 그 버퍼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떤 얘기냐면 그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한 5만 원 정도 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있었네요. 네. 5만 원보다 떨어졌을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주가를 좀 매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적으로 보니 5만 원 이후부터 지금 어느덧 18만 원, 19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역할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각각 뭐 20만 원, 거의 100만 원 밴드까지 와 있을 때 이런 뉴스를 발표했다는 거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렇죠. 비슷한 효과를 한번. 비슷한 효과를 좀 내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실제로 가져가야 될까요? 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는 달리는 말에는 올라타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여전히요? 생각합니다. 최근 고객분들 만나 보면 최근에 뭐 주가가 워낙 많이 좀 올랐다가 최근 그쵸. 변동성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익 실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이때 그냥 전체를 나와 판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끈하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주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해지하시는 건 합리적인 부분에서 뭐 당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전체 환매하는 거는 좀 자중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다 내렸을 때 달리는 말에서 내렸을 때는 다시 타는 게 좀 쉽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분할 환매로 좀 수익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변동성 대비도 상당히 중요한 장세잖아요. 네,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변동성인데요. 지금 뭐 계속 정치적인 이슈, 5월달에 뭐 워시도 연준 의장을 취임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11월달에 그 트럼프의 중간 선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당장 메모리 쇼티지로 해가지고 주가가 좋지만 그쵸. 이게 언제까지 이 비싸진 메모리를 갖다가 시장에서 받아주느냐 이런 의문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뭐 최근에 뭐 미국발 사무신용 뉴스들도 계속 그쵸. 나온 거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항상 투자할 때 이 변동성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지금 많이 오른 국내의 장을 조금 줄이고 네. 그리고 변동성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에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이 난 국내 비중을 좀 주식 위주로 줄이고 그다음에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좀 자금을 일부 이동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이 변동성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상품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채권 이게 요새 좀 방패막이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 아이러니하게 이 채권이 항상 어떤 주식이 불안하면 채권 쪽으로 옮겨라라는. 그쵸. 네, 지금 최근에 양상을 보면 주식, 채권이 같이 떨어지죠. 떨어지고 네. 있습니다. 되게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고요. 이유는 가운데 유가라는 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중동 사태가 에너지 관련된 유가를 건드리고 있는데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을 거고요.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라서 금리 인하는 올해 좀 하기 힘들겠구나라고 해서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와 반비례 관계인 채권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쟁을 일으키다 보면 나라에서 이제 채권을 갖다가 많이 찍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 방어를 채권으로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채권 가격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급 측면에서는 좀 어떤가요? 수급은 좀 견조한가요? 수급도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채권형 펀드 상품들 좀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게 꼭 전쟁 상황이 아니라 작년부터 이루어진 어떤 주식으로의 머니 무브 때문에 채권 자금이 대략적으로 주식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주요 채권형 펀드 상품의 설정액이 1조 원 이상씩은 가끔 많이 빠져서 여의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쵸, 많이 빠졌네요. 판매 대응한다고 조금 애를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후에도 이런 정치 상황이 좀 마무리되고 다시 또 주가가 2차 랠리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이제 채권형 펀드 자금이 다시 이제 또 이탈될 우려도 있고요. 네. 또 재미있는 포인트는 네. 이 채권 자금이 빠진 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채권형으로 들어오냐 하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예전이랑 다르네요. 네, 지금 대기 자금으로 증시 대기 자금으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조그마한 호재에도 바로 주식으로 약간 투여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채권에게는 아예 좀 등을 돌려야 되는 시장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자산을 채권을 좀 가지고 계실 필요는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단기 상품으로 약간 좀 관심을 가지고요. 특히 이제 만기를 갖다 정해놓고 만기 매칭형 전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채권 가격이 만기로 되면 그 액면가로 수렴하는 그 프로세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아무래도 수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다시 액면가로 상환되기 때문에 만기 매칭 전략을 좀 구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은 만기 매칭 전략을 구사하되 단기채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남아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채권 외에 다른 투자 대안은 없을까요?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제가 대체 상품 관련해서 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체 상품으로는 골드라든지 롱숏 상품, 달러 보험 상품을 갖다 들 수 있는데요. 골드는 이런 불확실성 상황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대안 자산으로 여러 번 소개가 됐기 때문에 골드는 넘어가더라고요. 하고요. 롱숏 상품은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지만 주가가 오르는 쪽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쪽도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주가가 좀 하락할 때 떨어지는 베팅하는 쪽에서 수익이 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주요 롱숏 상품은 이번 3월 초 그 폭락장에서 상당히 잘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제 달러 보험이랑 저번에 이제 ELS, ELB 이쪽 상품도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달러 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고정금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정금리다. 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달러 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고정금리 지금 한 5% 내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어떤 뭐 달러의 강약세 또는 어떤 금리의 그 변동 이런 거 없이 고정이다라는 포인트에서 그런 매력이 있네요. 예, 변동성을 좀 해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제한을 드리고 있고요. 네. ELS, ELB 같은 경우는 요즘 원금 보장 아니면 일정 부분은 좀 떨어지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해서 수익률이 한 10% 정도 달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런 상품들도 한번 지금 시점에서 한번 주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번 같은 장세에 새롭게 좀 추천을 해주실 만한 새로운 그런 상품이 있다고요. 예. 이번에는 메자닌 상품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 메자닌 싶은데요. 상품이요? 메자닌 상품은 뭐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전환사채, 교환사채, 뭐 신주 인수 건부 사채 뭐 이런 것들과 메자닌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메자닌 상품이 어떻게 작용하냐, 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가 20만 원짜리 메자닌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지금 2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랐을 경우에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상환을 할 수 있고요. 이익이 좀 더 나겠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이 본래 구성인 채권이 20만 원 채권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일부분 방어를 하고 올랐을 경우는 주식의 이익을 갖다가 향유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환사채, 메자닌 펀드를 갖다가 지금 한번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한번 조용히 제안드립니다. 메자닌 상품 다시 한번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알려주시는 게 저희 사실 대담의 클라이막스잖아요. 이번에는 주식과 채권 비중 몇 대 몇으로 좀 가져가 볼까요?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분기에는 주식 비중을 한 30%, 채권 비중 30%, 그다음에 대체 30, 유동성 10 해서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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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식으로 제안을 네.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은 주식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한 40%, 채권을 한 20%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일부러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네. 그동안 이제 국내 주식 장세가 오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객님들 포트를 보다 보면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비중을 갖다가 뭐 강제로 조정하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요. 유지는 그냥 하시되 일부러 뭐 이렇게 조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식 그리고 채권, 대체자산 유동성 비율을 각각 4대 2대 3대 1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뭐 네.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각각의 비중을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5 정도로 국내와 해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와 해외를 갖다가 5대 5로 이렇게 하면서 변동성을 좀 케어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유리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잡한 변동성 가득한 시장 오늘 김대수 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가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